자, 이번 시간은 이제 182페이지의 물권의 종류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물권 법정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개념은 10개죠. 그죠? 개념은 10개. 자,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를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하면 되죠.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냐? 법은 법률과 관습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통령령, 장관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을 정할 수 있다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서 이제 법을 공부하시면서 법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시행령도 보고 시행규칙도 보시잖아요. 근데 민법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공부 안 하죠. 왜 안 하는 거죠? 없어요. 민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은 뭐라고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가 있으니까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장관령인 시행규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물권은 국회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앞에 제가 뒤에서 볼 겁니다 하고 넘어온 게 있어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75페이지예요. 자, 17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 물권법에 뭐가 나오냐면 법원이 나오죠. 법원. 여기서 법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의 연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자고 원자고 따서 법원이에요. 그래서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할 때 그 법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법의 연원이라는 말도 좀 까다롭죠.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법의 존재 형식이에요. 그러면 물권법의 법원이라는 말은 결국은 물권법의 존재 형식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물권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냐면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재 175페이지에 보시면 물권법을 규율하는 법원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권법의 존재 형식은 법률과 관습법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고 이유는 뭐라고요?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고 구체적인 특별법 같은 것까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들어올게요. 자, 교재 182페이지 오시면 182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물권 법정주의 인정 근거가 나오죠. 왜 물권법은 법률과 관습법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밑에서부터 맨 밑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권이 법률로 정하지 않고서는 공시 원칙이 관철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시 원칙에다가 밑에다가 등기 이렇게 적어 놓을 거예요. 뒤에도 개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단 쉽게 말하면 등기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물권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엄청 많겠죠? 그래서 통계청이
2022년 통계를 내봤더니 현재 물권의 종류가 1000개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1000개 물권을 등기부에 뭐 할 방법이 없어요? 기재할 방법이 없는 거죠. 따라서 등기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물권의 종류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측에 보시면 물권 법정주의 관습법이 나온 1번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2번 관습법이죠. 자, 관습법의 개념은 우리가 법률의 해석에서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관습법 개념은 더 이상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니 대통령령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도 없고 장관령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시덥지 않은 관습법으로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건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국회에다만 모든 것을 맡겨놓게 되면 현실과 법 간의 괴리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아까 우리가 물권의 개념에서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와, 물권의 개념이 굉장히 넓구나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물권의 개념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버스 탈 때 돈 내는 게 아니라 카드로 이렇게 찍잖아요. 여러분 음악을 듣고 싶을 때 CD를 구입하세요? 레코드판을 구입하세요? 다운받으시잖아요.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막 캐릭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은, 자,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다운받는 그 음악 파일이 물건인가요? 일단 눈에 보이는 유체물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자연력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물건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는 불법으로 다운받거나 아니면 게임 캐릭터를 불법으로 해킹이 가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민법에서 그 물건의 규정을, 물건의 개념을 뭐 하지 않고 있어요? 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국회에다 맡겨놓으면 현실과 법 간의 괴리 현상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괴리 현상을, 분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정합니다. 뭘 정하냐면 두 가지를 정해요. 법률과 관습법으로 종류를 정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종류가 강제된다 말을 쓰는 거죠. 또 뭘 정하냐면 내용을 정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켜야 돼요. 위반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내용이 강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또한 종류가 강제가 되고 내용이 강제가 되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를 위반하게 되면 그러한 법률 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왜요?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정리해 볼게요. 자,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법에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고요.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또 법률과 관습법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물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러한 법률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대부분의 물권법의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강행 규정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물권에 분류해가지고, 자, 일단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이 있겠죠. 물론 민사특별법이나 상법 등에서 인정하는 물권도 있지만 우리는 민법 시간이니까 법률 중에서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을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데, 민법은 물권을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뉩니다. 자,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84페이지에
하단에 그림이 있죠. 그죠? 이 그림을 보시면 설명드리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본권이라고 하고요.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고,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준 이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본권이라고 하고요.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뭐라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주고 샀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정당화시켜준 유인 본권은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진 이유인 본권, 소유권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뭐가 문제되냐면 이 점유권과 소유권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분리하십시오. 자,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고,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뭐죠? 본권이라고 하고,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소유권입니다. 자, 소유권은 뭐냐?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소유권이에요. 만약에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요 우리가 제한 물권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수익, 사용 수익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제한 물권을 우리가 용익 물권이라고 하고요. 제한적으로 세 가지 중 처분만 할 수 있는 제한 물권 우리가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익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 물권은 뭐가 있습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뭐 구체적인 개념 우리가 해당 부분을 볼 건데 하나만 좀 말씀드릴까요? 담보 물권은 처분만 할 수 있는 제한 물권이다. 동의하시나요? 자, 저당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은행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도 그 아파트를, 그 집을 사용 수익하는 것은 저인 것이지 저당권자인 은행이 사용 수익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사용 수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설정했느냐? 제가 만약에 돈을 안 갚는다면, 못 갚는다면 은행은 저의 집을 뭐 하겠습니까? 경매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당권은 왜 설정하는 거냐면 돈을 안 갚았을 때 경매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겁니다. 사용 수익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담보 물권은 기본적으로 처분 권능만 지배하는 제한 물권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법 위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이죠. 자, 일단 우리는 민법하기도 버거운 사람들이니까 굳이 민법 아닌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민법만 신경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관습법상 물권이 나오죠. 이 관습법상 물권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일단 관습법상 물권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산권, 동산의 양도담보. 요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고요. 요거는 요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산권, 동산의 양도담보만 있다. 나머지 것들은 뭐가 아니에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닌 것들을 기억하려고 하면 굉장히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긴 것만 정리하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산의 양도담보, 관습법상 법정지산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세 가지만 있습니다. 자, 개념을 말씀드리면 자세한 뒤에서 배워야 되겠죠. 자, 분묘기지권의 권리는 뭐냐면 분묘, 묘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갑의 토지에 을이 묘를 썼어요. 남의 땅 함부로 묘를 쓰면 안 되겠죠.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을이 갑한테 가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묘 좀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라 해가지고 갑의 승낙을 얻어서 갑의 땅에다가 묘를 썼다면 을은 요 아버지 묘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갑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개념만요.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산권. 자,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같았어요. 근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산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쉬워요.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이거든요. 근데 갑이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능계해주는 바람에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을의 것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네 건물이 내 땅 위에 있으니까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면 부당하죠.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산권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었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갖게 되는 토지 사용권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산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동산의 양도담보는 양도담보 개념을 설명드렸으니까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는데, 특히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동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186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에 효력해가지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일단 물권에 효력해가지고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법률 용어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다른 게 많거든요. 특히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좀 달라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자,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고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요. 병도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 돈 빌려준 순서입니다. 1, 2가. 정도 나중에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갑이라는 똑같은 객체의 을, 병, 정이 순서대로 돈을 빌려줬을 때 누가 먼저 돈을 받을까요? 먼저 돈을 빌려줬다고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을병정 중 가장 돈을 먼저 받게 되는 인간은 승질, 더러운 인간이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행주의라고 해요.
먼저 받는 것이 장땡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채권은 우열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먼저 받는 것이 장땡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병도 저당권을, 정도 저당권을 순서대로 저당권 설정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갑이 돈을 안 갚아서 경매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순위 저당권자인 을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정이 받거든요. 물론 저당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정은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 꼴에 빈 거죠. 열등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1, 2, 3 순서가 존재한다. 우열이 존재한다는 말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채권이 평등하다는 말은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채권은 뭐가 없냐면 우열이 없다, 순서가 없다는 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시음말로 하면 물권의 우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또 1번 물권상호간의 우선적 효력도 물권상호간의 우열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는 우선 변제권이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러면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의미에 불과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주택 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대항력이 있고 이런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확정일자라면 무조건 우선해서 돈을 받는구나 이 말이 아닌 거예요.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물권의 우선적 효력도 우선이 아니라 물권의 우열인 거죠. 간단하게 정리하자고요. 자, 물권의 우열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원칙, 성립 순서에 따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권은 뭐 하는 거죠? 열등합니다. 예외,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또 예외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일단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두 번째, 제한 물권과 소유권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거 설명드릴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A라는 건물의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갑이 A라는 건물에서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자신의 소유물의 을에게 뭘 설정해 줬냐면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성립된 순서는 소유권이 먼저고 전세권이 나중이지만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누군 거죠? 을인 거죠. 을은 갑을 내보내고 이 집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과 전세권,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요?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예요.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나옵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잘 틀리십니다. 또 판례까지 하고 사례까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례도 정리하고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 우리가 정리하고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 기본 개념을 좀 잘 잡자고요. 자,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물권적 청구권이 나왔으면 세트로 뭐로 나와야 돼요? 채권적 청구권도 나와야 되겠네요. 자, 개념은 이렇게 잡자고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은 청구권입니다.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채권 청구권입니다. 간단하죠? 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의 청구권이고요. 종류는 누가 내 물건 가져갔을 때 돌려달라 반환 청구권. 방해하고 있다면 그 방해를 제거해다오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요 개념을 잡을 때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종류를 가지고 개념을 잡으세요.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 청구권. 이렇게 정리하시면 나중에 이게 막 혼선이 생겨요. 요 종류나 이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개념을 할 거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예요? 물권의 청구권.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가 되는 거죠? 채권의 청구권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의 청구권을 구별하는 문제가 잘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 청구권이니까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고요. 물권이 없이 채권만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 청구권인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은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인 것은 물어본다면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다음 중 채권적 청구권인 것은 물어본다면 물권이 없는 사람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들? 갑이 A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으로 뭐 하고 있는 거죠? 등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이전 등기에다오 등기해달라고 청구하겠죠. 이때 을이 갑에게 행사하는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겠습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겠습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왜요?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을에게 소유권이 없다, 물권이 없는 사람의 청구하니까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의 청구권이 되는 거죠. 자, 갑이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갑이 을로부터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란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겠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겠죠? 그럼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후에
네 등기 무효니까 말소에다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겠죠. 이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겠습니까? 채권적이겠습니까? 매매가 무효고 의뢰 등기가 무효라면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 물건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거든요. 요 갑의 의뢰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그죠? 뭐 말소는 물권, 이전은 이러지 마세요. 그죠? 명칭과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행사하고 있을 때 물건이 있다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고요. 물건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88페이지 오시면 물권적 청구권의 특질이 나옵니다. 오늘은 기초 강의니까 이 특질까지만 볼 건데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좀 개념을 좀 잡아보자고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채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요, 대인권, 사람에 대한 권리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말소해달라고 누구한테요? 사람에게 청구하는 거잖아요. 누가 내 물건 가져갔을 때 돌려달라고 누구한테요? 가져간 사람에게 청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물건에게 돌아오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간 사람에게, 방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니까 물권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뭐죠? 대인권이에요. 지배권도 아니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만족이 생기나요? 아니죠. 그쪽에서 돌려줘야, 반환을 해줘야 비로소 만족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것도 지배권이 아닙니다. 채권인 거죠. 다만 이 채권이, 이 청구권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채권은 아니고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채권, 특수한 청구권을 이해하는 것이 통솔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이지만 무엇도 있냐면 물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권적 성질은 뭐냐? 물권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권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물권이 물권이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소유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물건을 가져갔을 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데 누가 제 땅을 와서 방해 행위를 하더라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물권이 물권으로서 가치를 갖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과 함께 있어야 돼요? 물권과 함께 있어야 되므로 물권과 물권의 청구권은 절대로 뭐 될 수 없습니까?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소멸시 걸리는 권리는 뭐라고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 걸린다 그랬죠.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권은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는데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에 걸려서 소멸한다면 결국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권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는 특징도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할 겁니다. 기초에서. 자, 이제 193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변동이 나옵니다. 자, 1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물권 변동 의 기억하시나요? 권리 변동의 의.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거.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이 뭐죠? 물권의 변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첫 시간에 했던 익숙한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공시제도가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의사주의와 형식주의가 나오고 우측에 보시면 또 뭐가 나옵니까? 공시원칙이 나오는 거죠. 자, 공시라는 말이 뭔가요? 이런 말 쓰시나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국회의장이 국회의사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학시험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공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을 말해요.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공시라고 하는 거죠. 자, 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세상에 뭐 하고 싶으냐면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라면 되는 거죠. 제가 동산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꼬지리 안경은 저 인간 거라 생각하겠죠. 저는 이 안경을 쓰고 있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제가 이 안경의 소유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사는 점유함으로써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거죠? 공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점유를 해야 비로소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원칙을 우리가 공시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하려면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점유해야 된다는 원칙을 우리가 공시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공시원칙 입법주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좌측이죠. 자, 형식주의가 있고요. 의사주의가 있습니다. 형식주의는 우리 민법에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고, 의사주의는 일본 민법에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입니다. 우리는 형식주의예요. 쉽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우리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줬어요. 그래도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야 비로소 을은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와 같은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와 같은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지 비로소 물권이 변동된다. 형식주의인 거죠. 또 가만 보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주의는 뭐냐? 1번입니다.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더니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네요. 근데 갑이 을에게 웃으면서 이제부터 이 집은 당신 겁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을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의를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의사주의가 뭐라고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뭐만 있으면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주의가 의사주의예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등기 안 해도 되겠네. 등기하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도 의리 소유권이 있긴 하지만 등기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냅두면 갑이 이 건물을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리게 되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따라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라는 이유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과 같은 사람에게 대항하게 등기하는 거다 해서 의사주의를 우리가 대항 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의사의 이전 등기 없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이 넘어온다. 의사주의. 그럼 뭐로 등기하느냐?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대항하기 위해 등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대항 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일단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첫째는 의사주의도 공시원칙이 관철되고 있다는 거죠. 자, 공시원칙이라는 것도 교재 보시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물권이 변동됐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은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공시원칙이잖아요. 의사주의법제하에서도 을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병과 같은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므로 의사주의도 공시원칙이 관철되고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왜 재수없게 일본 제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민법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59년 12월 31일까지 뭐였다는 사실이에요? 의사주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연도나 날짜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의사주의였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의사주의였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이해할 수 있는 판례들이 나오게 되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96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공신의 원칙이 나와요. 자,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원칙을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믿고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을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아요. 이에 말해서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뭘 인정하냐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동산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 뭐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뭐 그게 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수험적으로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뭘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겠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97페이지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등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